숨쉬는 것도 정치다.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숫자를 안 세봤는데 한 100회쯤 했을 때 이제 방송 좀 했구나. 제 생각이에요. 원래 방송은 100회쯤 해야 그때서야 이제 방송의 맛을 좀 안다. 아직 멀었습니다. 39회. 39회면 지금 몇 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개월. 어느새 그렇게 됐네. 오래 하신 거죠. 근데 우리 새날방송은 2080회예요.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 의원이셨죠. 김민석 단장님은. 4번 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바로 직전 전 의원님이신 우리 김현 특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 특보단장 모시고 있는 김현 특보입니다. 왜 모시고 계세요? 선배니까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해야지 출세예요. 요즘은 수평적 관계. 이렇게 그런 되죠. 사람들 오래 못 가더라고. 말만 저렇게 해요. 그렇죠. 제가 모시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처럼 보이시는데. 좀 표정 보죠. 가벼운 질문 하나만 던지고 가볼까요? 두 분은 염색 어떻게 하세요? 염색해요. 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선부 3동에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한 달에 한 번 네. 합니다. 처음에 김민수 단장님 오셨을 때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갔어요.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여자들이 볼 때는 와이셔츠에 김치국물 떨어뜨리고 넥타이에 이제 오물 묶고 이런 거 보면 일단 첫 번째 부인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 두 번째 혼자 산다. 그렇게 아픈 이야기를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세요.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염색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라니까. 저도 머리 하러 이 가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우리 푸나님이 아마 문재인 후보 때문에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짧은 질문에 길게 답변하냐면 남성들은 좀 여성들이 보는 거랑 각도가 좀 달라요.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보는 거와 50대 여성들이 보는 각도가 다른데 저는 남자를 딱 볼 때 어디를 보냐면 넥타이 벨트를 봐요. 그러니까 벨트가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부귀 영화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넥타이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관리가 철저하구나 아니구나를 볼 수 있고요. 머리 염색은 남자들은 뭐 하얀 머리나 턱 수염이 긴 걸 되게 남성미가 강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염색을 새까맣게 하는 건 좀 촌스럽고요. 이제 예를 들어 갈색 톤으로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미장원이든 미용실이든 상당히 가서 눈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좀 까다롭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염색한 머리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섹시하셔요. 아이, 네. 진도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섹시하단 말만 들으면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단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멋을 안 부리고 그냥 오셨더라고요. 네,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왜 염색하라고 권했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로망이 너무 깨져버린 거예요. 네. 우리 때는 그 무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리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늙은이 돼갖고 나타나니까 마음속으로. 그렇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염색하라고 권해드렸었고요. 제가 네. 염색하라고 권해서 염색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어요. 이재명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하고 뭐 친하다 이런 것보다 인터뷰하러 한 번 오셨는데 상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50대 초반, 가도 50 넘은 나이였었거든요. 근데 흰머리를 그대로 방치하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손석희 의원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더 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또 한 명이 더 걸리시네. 아까 말한 그 문재인 대표. 네. 이게 원래 그분은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2012년도는 저희가 진짜 염색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술을 하고 피부 관리를 그토록 했는지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건데 박근혜 후보는 여성이고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춤도 추고요. 노래도 부르고 캠페인을 굉장히 절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졌는데 그 문 후보에게 특히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여성들이 염색하라고 젊어 보이게 좀 하자고 안 하셨어요 그때. 본인 그대로가 좋다. 그리고 남자들이 옆에서 있잖아요. 염색 안 한 모습이 훨씬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김현 의원님이 저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잖아. 그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염색을 부분 염색을 하셔요. 칼라 이렇게 칠하는 염색인데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FGI를 좀 했어요. 근데 여성들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여성들은요. 문재인 후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했던 짝꿍 그분도 염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염색 얘기를 많이 해요. 까다로운 여성일수록.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이미지든 상관이 없이 지지를 하는데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분들은 그 중에 하나가 염색이에요. 태도의 문제. 네.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네, 그다음에 태도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태도의 문제일 상대의 후보들이 젊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요. 이재명 후보도 젊고 안희정 후보가 젊은데 젊은 후보랑 딱 이제 TV 토론한다고 치면 연세 드심이 중량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식상해 보이는 걸로 연결이 돼요. 새롭지 않고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젊게 보이는 것은 누구든 모든 사람이든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어떤 분 댓글 다십니다. 네. 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더라고 하시는 분도 취향도 있는데 네. 그건 맞는데 염색은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염색 안 했으면 흰머리 있겠다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실제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여자건 남자건 40대만 조금 들어가도 그때부터 새치 막 생기기 시작해서 50대 가까워지면 사실상 흰머리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염색을 안 하고 다니게 되면 특히 저는 이제 남자를 떠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사람 흰머리가 있을 거야 생각하지만 염색을 하고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훨씬 에너지를 주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업되게 해주는 게 있다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의 문제. 부지런 떠는구나. 그거 보고 싶은 거. 화장하고 안 하고의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태도의 문제만 간단하게 동의하고 예, 그냥 예, 얘기. 예. 왜냐면 하도 깨져가지고 지금 뭐 아주 반론을 못 펴게 하네. 얼마나 고민을 많이 왜냐면 했는데요. 제가 뭐 이발소도 가보고 미용실도 가보고 했는데 몇 번 물어봤는데 거기서 그 전문가들이 나는 염색 안 하는 게 더 괜찮다는 게 여자도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라는 얘기죠. 그 젊은 여성들은 약간의 맞아요. 중년의 그런 음악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얼굴을 보지 머리를 안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하여간 여성,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로맨스 그레이 로망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게 하여간 그러나 제가 그때 우리 음. 푸른나무님도 말씀하셨고 정치권에 다시 컴백을 하면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뵐 때 그분들이 민망하잖아요. 죄송하고 보기가 민망해서 제가 그렇죠.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YS도요. 처음에 하얀 머리였잖아요. 근데 대통령 될 때 즈음해서 후보가 될 때 즈음해서 염색하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린 머리를 올백으로 이렇게 넘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머리를 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푸나님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님도 그렇고요. 네. 이마를 또 봐요 사람들이. 이마가 넓으면 인품이 넓고 뭐 어쩌고 이렇게 붙어요 관상학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렵다. 예, 네. 이야기 나와서 잠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가 하얗잖아요. 백두. 근데 이상하게 그쪽 측근분들이 백두가 많았어요. 최영우 씨라든지. 뱀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그 이야기 들으셨구나. 그 비슷한 얘기를 양쪽 저는. 집이 그러니까 상도동과 도쿄동이 먹는 게 달라서 그랬다는 네. 소리가 있죠. 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생사슴피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머리가 빨리 샌다고. 동교동 쪽은 해물을 많이 먹어서 머리가 검고 대부분 머리가 그러니까 검고. 먹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염색한 지 거의 15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60까지도 검은 머리였어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 핏이네 그거는. 또.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스트레스도 좀 후천성이 있고. 있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사실은 한약 이란 얘기도 있어요. 약을 잘못 좀 드셨구나. 예, 이씨 살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흔히들 좀 없이 산다,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당 정치인들은 좀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국회의원 때도 뭐 없어 보이게 좀 했고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안 좋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있어 보이게 좀 하고 다녀라.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서 뭐 머리도 염색하고 그다음에 화장도 하고 그리고, 정치인이 예. 서민적인 풍모를 가지는 것을 선호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추레하게 하고 다닌다든가 이런 건 또 안 좋아하죠.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정치인들이 왜 정치인이 되냐면 대중에게 너는 내 리더감이야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소통이 효과적이려면 리더의 풍모를 갖춘 뒤에 소통해야 훨씬 더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치마를 입고 집회장에 가야 되나? 왜요? 왜 치마를 왜? 저는 한 번도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세요? 왜냐면은 정치하시면서? 네, 정치하면서뿐만 아니라 치마를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때 치마 입었던 거, 교복으로 치마 입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때는 뭐 한 번도 입은 기억이 없고, 그다음에 약혼식 한 날 치마를 한 번 입고,
그리고 한복을 입었으니까 결혼할 때는요. 그리고 나서는 치마를 입은 거는 국내외의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꼭 치마를 입은 건 아니에요. 아니, 치마를 박근혜는 안 입은 입었어요. 경우가 많아요. 박근혜는 치마 입고 대통령 되고 바지 입었어요. 그 말씀도 좀 드릴게요. 김영선님은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다른 에피소드로 이제 옮겨가셨거든요. 그분 분야가 정치가 아니고 원래 문화 문화예요, 쪽에 저기 문화. 강하신 분이라서 그쪽 이야기 다루는 에피소드로 옮겨가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사님은 계속 볼 겁니다. 저희가. 예,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뭐 우리 방송하는 전날 그리고 그 당일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물론 여론조사를 읽는 나름이라는 게 저는 일단 뭐 지지율 1% 빠지고 2% 빠지고 이게 하락세 뭐 상승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연속되거나 다른 여론조사랑 같이 비교했을 때 보통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제히 모든 여론조사가 1% 떨어지면 하락세인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몇 주 연속 떨어지면 하락세인 거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쭉 상승을 하다가 음. 멈췄다든가 뭐 아주 조금이라도 내렸다 하면은 뭔가 추세에 또 변화가 네.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다뤄볼 여론조사가요. 일단은 안희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방송하는 오늘 나온 한국갤럽에 24일 날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32, 안희정 21,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8% 동률이고요. 유승민 2% 이렇게 나옵니다. 여당은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 보니까 황교안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는 데다가 범여권인 유승민도 2%밖에 안 나오는. 황교안도 이미 지금 빠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안희정의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선의의 발언. 이게 지금 언론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게 되면 웬만한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에 안희정에 대한 호감도가 꺾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하루 전에 나온 거죠. 예, 예. 리얼미터하고 그다음에 하루 뒤에 나온 갤럽이 수치에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또 다른 주자들의 어떤 흐름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안지사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서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빠진 뭐 이것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연정부터 시작한 몇 가지 이 쟁점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달리 선의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20.5에서 17.3. 호남은 좀 심각해요. 21.1에서 14.2니까 확실하게 호남분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호감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또 하나 리서치뷰도 그렇고 안지사 지지율이 주춤 또는 하락한 선의의 발언이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발언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지사를 지지하는 층이 20대, 40대, 그 다음에 충청, 그리고 바른당, 자유당, 국민의당, 무당층 이런 지대에서 지지를 보냈잖아요. 20대, 40대는 아니죠. 20대, 40대도 있고, 예, 있는데 50대도 이제 있는데. 주층은 네. 50대, 60대.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는 네, 층은. 예, 근데 발언이라기보다는 갤럽의 방식의 문제. 그건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그 다른 여론조사랑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좀 있는 거고요. 조금 떨어진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결집하고 있다. 문 후보로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안지사에 대해서 관망하던 또는 지지를 보냈던 층이 탄핵이 가까워지면서 문으로 가는 거지.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저께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50대 중반에 지금 안지사를 선호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안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미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두 개로 뭐 지지하고 빠지고 이런 층은 아니다. 외려 문을 보고 안을 선택하거나 문을 보고 안을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데 선한 의지. 그런 선한 의지. 면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그냥 저도 뭐 일반 그 여론조사 피여론조사 대상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그 선의 발언 문제가 됐던 날 쟁점이 등장했던 날 그 기사를 처음엔 기사로 접했을 때 그냥 딱 직감적인 것은 그 이전의 이슈와 달리 이 이슈는 조금 한번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발언 이후에 태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이제 더 이제 약간 그렇죠. 더 영향을 그리고 그 미친 다음 건데.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건 이제 그것이 그런 거죠. 네. 이것은 한번 주춤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네. 일단 가졌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 그 전체 지지율은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안 지사의 이 상승세에서 그 강세를 주도했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아니었던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더 구성 부분을 단단하게 하면서 경선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는 전통 지지층의 정서에는 한번 덜컥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층의 구성을 면밀하게 봤을 때 호남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두 분 아닌 다른 정치인들께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안희정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보수 쪽 설 자리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에요. 보수의 표를 거의 가져와 버리는. 그러니까 검증이 시작되죠. 안희정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여서 어떻게 되면. 어떤 논리냐면은 안희정 지사가 유력하게 사실상 이제 문재인의 위치를 싹 가져온다고 보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찍기보다는 원래 새누리당 찍었던 사람들 지금의 자유당 지지자들이 안희정에까지 찍게 돼서 보수 후보 쪽에 나온 후보들이 괴멸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보수 후보의 지분이 확대되죠. 저는 지금 바른당이나 자유당에서 일부 넘어온 표는 결국은 보수당이나 자유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결집할 다시 돌아간다? 거라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한교안 총리가 엊그저께 그 터놓고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국민 100명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시계가 또 나왔잖아요. 어제는 책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최근에 일련의 그 소위 말하는 꼴통들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가 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예감이 있어요. 그때 이 얘기는 자세히 네, 이따가 근데 다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꺾는다고 가정을 하면 지축이 흔들리죠.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흐름이 완전 반대로. 제 반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야권 내에서의 이변이 갖는 충격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희정으로 꼽혔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대선론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외부에 의해서 뒤집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부적으로 문재인한테 가려고 했던 표들이 다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론도 가능하다는 얘기. 조금 전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문 대표가 되건 안 지사가 되건 예를 들어 안 지사가 되면 보수표를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보수가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저는 누가 되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누가 돼도 승리한다라는 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실제로 이 민주당 경선의 승리자가 거의 이길 것이고 지금 이제 탄핵 인용 등등의 상황과 결합되면 사실상 저는 보수가 유력한 후보, 그러니까 당선까지를 넘볼 수 있는 후보를 가지고 상당히 결집하는 국면은 오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탄핵으로 가서 진행되는 상황하고 의도적인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의 이런 여론조사 구도는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60%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놓고 물어볼 때 60에서 70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이게 지표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 지지도도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민주당의 지지도가 뭐 경우에 따라 45, 경우에 따라 50을 넘는 이런 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정당 지지도 지표로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는 사라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몰려서 이건 정권 교체가 딱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푸른나무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그것은 취지는 알겠으나 실제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 진보 또는 민주진영이 최초로 누구를 해야 이길 수 있지? 또는 누구를 해야 지금 당장 조사에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기는 것에 근접할 수 있지? 라는 것이 전통적인 저희의 선거 구도였어요. 근데 이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선거는 네, 그렇다. 전혀 아닌 구도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저쪽이 더 괴멸하지 이렇게 되면 저쪽이 더 위축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냥 호사가들의 얘기로선 좋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누구를 해야 지지층을 단결시키면서 실제 바로 국정을 맡았을 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지 어떤 것이 옳은 노선이지를 놓고 노선 경쟁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최초로 그것이 우리 내부 진영의 선택에서 가능한 선거가 됐다. 예. 저는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갤럽 조사를 조금만 더 언급해 보면요. 지금 사실은 뭐 이따가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호남 지지율이 야권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도 있고요.
민주당 경선 자체를 그래서 호남에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문재인이 지금 43, 안희정 18, 안철수 15. 그러니까 안철수가 호남에서 안희정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호남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목표로 했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선에서 의미 없는 지지율 기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남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가 예정되어 있는 국면이라는 점 때문에 그 정치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국면으로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보는 게요. 광주하고 전북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현역 의원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해서. 그러나 어쨌든 이제 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인으로서 고려는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당 안에서는 큰 흐름에서 네. 봐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이합집산의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른정당과 이제 자유당은 뭐 기반 자체가 좀 독특하니까 빼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의 일부 조정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는 호감도 조사가 나오는데 사실 원래 갤럽이 지금 안희정 띄우는 방식이 호감도 조사에 가까웠고 네. 원래 여론조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당장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 찍으시겠습니까? 가장 그렇죠. 정확한. 또는 누가 적합하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겠죠. 네. 이 호감도 조사를 보니까요. 호감도는 이제 차치하고 뭐 숫자가 다를 수 있는데 황교안의 비호감도가 70%네요. 호감도는 21%. 문재인 대표는 46이 비호감이고요. 47이 호감이고 안희정은 호감이 54인데 비호감도는 37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안희정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만 문재인의 비호감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저게 수장 같은 거잖아요. 비호감도도 반발력이 훨씬 더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은 좀 보이고 아직까지 안희정에 대한 비호감도가 37%라는 뜻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아직도 저게 수장이나 진짜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그런 그렇죠. 측면이 네. 있죠. 네.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 후보의 경우는 똑같은 말을 해도 뭐 말 바꾸기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비선 실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제 공격받았던 거고 안희정 지사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인 거죠. 그리고 또 인지도 면에서 문 후보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인지도야 이제 거의 뭐 극복된 단계일 텐데 뭐 사실상 온 국민이 거의 이제 아는 단계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재의 호감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안 지사의 최근에 상승을 추동했던 어쨌든 전통적 야권 지지층이 아닌 층에서의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호감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이런 게 있더만요. 김현, 김민석 지지율이 이렇게 60대 40 나왔다고 쳐요. 그래서 꾸준히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현이 올라가고 있으면 그래 나도 김현을 찍어야지 해서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45가 나오고 김민석이 50으로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있더라고요. 당의 경선에서는 이런 일반 여론조사는 실제 득표의 결과는 조금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이 꼭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더 열성적으로 뛰는 사람들의 활동의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시장의 득표율이 경선에 가면 지금 있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요.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그냥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로 도전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안희정 지사의 정당 활동이 꽤 기간이 길잖아요. 그다음에 큰 선거도 본인 선거도 치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하게 되는 과정에서 쭉 살림도 맡고 조직도 했기 때문에 그 기반 전국 선거를 치르고 말고의 기반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김민석 의원님도 물론 몇 년 정치를 휴지기를 가졌지만 저분이 이게 가능한 거는 전국 선거를 몇 번 치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 2번 말고는 본인의 이름으로 전국 선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의 저력이 단순하게 비민주당 지지층에 있는 거는 맞지만
자기 기반도 그럼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럼 당연하죠. 자, 여론조사 간단히 봤고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야 대단하신 분들하고 제가 방송하네요. 그 당에 뭔가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 80만 명 경선을 불과 며칠 만에 모았고요.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100만 돌파할 것이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인단 들어오셨습니까? 예, 저는 네. 뭐 그런 거 하면은 제일 먼저 가서. 네. 제가 박원순도 제가 뽑았잖아요. 네. 감사하긴 한데 예. 이거 회의하고 매일 보고받으면서 당에서는 보고하는 사무총장이 아주 괴로워해요. 왜요? 돈 때문에. 엄청 들어가겠구나. 돈이 이게 엄청 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말에 한 4, 5만 정도부터 예상하고 평일에 뭐 10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쭉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주가 시작했을 때의 주초보다는 조금 이제 뒤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내주 초에 100만을 돌파하고 지금 남아있는 날짜를 쭉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넘긴다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내주 초 이번 주말 끼면 100만 넘어가죠. 지금 80만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상대적으로 이게 회사 나가서 이걸 하는 게 적기 때문에 평일에보다 적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까지 100만 그러니까 이제 된다. 주말을 거치면서 하여간 100만, 네. 100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회선이라든가 또 이 전화 받는 콜센터, 이 인건비 이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당으로서는 이제 본선을 치를 수 있는 본선 비용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후보들이 기탁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고민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전화 받아주시는 분들, 그분들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늘려가고 있죠. 선거인단은 아주 호황입니다. 근데 그게 즐거운 비명이죠, 사실은. 뭐 모집한다고 했을 때요. 무슨 공지 같은 거 띄웠는데 신청자가 한두 명 그쳤을 때 얼마나 몇 받은 줄 아세요? 차라리 돈이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미어 터져야지. 근데 제가 그 질문 하려고 이거 가져온 건 아니고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름대로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경선이 전통적 지지자로만 보면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참여하는 경선이 어느 정도 맞다 그룹이라고 보면 그것을 넘어갔을 때 실제로 문재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안희정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2012년도에 그 한명숙 당대표 될 때 그때 100만이 들어와서 67만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당대표가 한명숙 대표가 됐는데 여론의 추이랑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제 지금 초창기에 역선택에 대한 고민 또는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시는 분한테 많이 들어오면 그건 미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곧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을 기존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왜냐하면 조직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돈이 움직인다는 거고, 돈이 움직인다는 거는 포착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역에서든 직능 조직에서든 아니면은 뭐 재향 군인회든 이런 이제 어버이 연합회든 그냥 선거인단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미미할 거다. 그 수준은 아마 10,000에서 20,000 정도는 그렇고요. 지금 촛불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보면은 그 반대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거창하게 뭐 숫자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 10,000에서 20,000이고 그분들이 이제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한다고 치면 그래서 지금 100만까지 이제 지금 들어온 80만 명이고 이제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들어올 숫자 그다음 다음 주 초에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이 253개 지역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각각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한 그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53개 곱하기 100 하면은 얼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이제 곱하기 뭐 1,000 또는 10,00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싸움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 없다고 봅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 당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 캠프에서는 서로 야 이게 유리할까 저게 유리할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당에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층을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유권자층이 진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새로 부상하는 예를 들어 안지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라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등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큰 틀에서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여론과 실제 결과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100만일 경우와 200만일 경우, 그다음에 이 여론과 실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늘어나는 과정이 일단 핵심적인 지지층의 그 선거인단에 더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적인 활동도 그것도 한 부분 작동하는 것이고, 또 그런 관심도 작동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찍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여론에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작동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 저는 결국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당내에서는 얼마 정도 참여하실 거다 예상하십니까? 예측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추세라면 뭐 한 200만, 300만 이렇게. 200만은 넘고 300만은 못 넘을 걸로 보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숫자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탄핵할 때 1, 2, 3, 4, 5, 6, 7, 8, 9 하듯이 저는 한 234만 정도가 모여서 이거 맞으면 정말 이거는 성지되는구나 이제. 대략 한 170만 명에서 80만 명 사이 참여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250만에 조금 못 미칠 거라고 봐요, 저도. 대략 그렇군요. 얼마 전 정청래 의원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원래 저는 알고 있기에 이 경선 모집할 때 전화 ALS를 딱 돌리면 민주당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의도는 알겠어요. 민주당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안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를 거의 안 할 가능성이, 참여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역선택 이야기할 때 이런 건 한번 어떤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앞에다가 미리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경선 선거인단 모집할 때 후보별로. 그래가지고 이게 그걸 집계를 하지 않는 거 일종의 이제 가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지하시는 후보가 누굽니까? 라고 해서 문재인, 뭐 이재명, 안희정 누구를 해놓고 어렵다. 아니, 마지막에 그 뒤에 안철수, 황교안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지한 분 빼자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상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자는 데이터로 남기지 않고 다른 당 후보 지지자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걸러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해보신 말씀이죠. 너무 머리가 좋으세요. 지금 예. 그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거는 저희 당원상에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국민이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국민인 거죠.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당을 지지한 사람들, 국민들까지도 우리가 지지하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역선택할까 두려워서 또 방지를 하자라는 건 안 맞는 거죠. 큰 정치하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 온라인상에 보면 지금 애가 탔어 미쳐요. 그런 시간에 네.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그러니까 기울이는 게 정답이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역선택 쟁점이 나오면 이것이 혹시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저희처럼 이건 결국은 유권자 전체 풀의 규모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결국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별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막 저희한테도 막 화도 내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걱정되는 만큼 이렇게 당과 또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탄핵 때 그 촛불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저분들이 지금은 나를 지지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을 든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고 국정을 정말 잘 이끌어야지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에 들어오신 분들이 혹여라도 저희가 정권 교체에서 일을 잘못했을 경우 비판을 가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반이기 때문에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감싸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했을 때는 애정 어린 비판을 하는 거고 비난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인단에 들어오신 분들이 서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데 함께 동참하는 거고 그 뽑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어깨 걸고 간다는 취지에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가자.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근데 지금 심상치 않은 어떤 설마 했던 것들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황교안의 출마설 같은 거예요. 황교안 출마설이 일부 쪽에서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네. 오래전부터 시계 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이게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황교안 총리 되던 때 황교안이 나중에 히든카드로
박근혜 정권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방송이에요. 저는 뭐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김무성이 새누리당을 꽉 잡고 있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황교안 뭐 저까지 뭐 그래서 김무성 사위 마약이 나온 거잖아요. 정적 죽이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성향이 다 다르고요. 같은 야당 의원들도 에이 무슨 황교안이야 하는 분들한테 핀잔 먹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니들이 무슨 음모론 많이 하는 팟캐스트라고 해도 황교안 저까지 게 무슨 대선 후보야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그러세요. 그때 미안했다고. 그런 건데. 그때 저를 알았으면 훨씬 더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 동지. 새가 날아든다가 훨씬 더 그냥 촉이 좋은 방송 듣겠네요. 척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저는 촉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야당에 계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 상식에는 안 맞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게 음모론이냐 마냐를 떠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이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도 가능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나이브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진하다. 자기들 상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어쨌건 현 의원님께서는 황교안 출마하는 쪽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랬죠. 우리 김현희 의원님은.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도 김민석 저는 근데 일관되게 아니었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늘 이상하게 계속 2대1이 되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푸른나무님이 사람들이 전혀 황교안에 대해서 어떤 차기의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걸 생각한 거 이건 탁월한 진짜 예지력이죠. 그때는 구도를 봤어요. 김무성이 그러니까, 친박근혜가 될 수가 없는. 탁월한 예지력인데 이제 저는 비교적 황교안이 조사를 하면 여론으로도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친박의 주자로 뜰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사실은 계속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 분석 반 그냥 감 반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저는 그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 가지 않을 거라고 봤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시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계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 그 지지율로만 보면 추세가 또 꺾이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이 탄핵이 된 이후에 다시 재결집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저는 유의미한 결집세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요 지점에서 약간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가 아니라는 전제를 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예측한데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 가반이 넘고요. 이번에. 한교안이 한 25에서 26 되고요. 유승민이 10에서 한 13 정도 되고 안철수 그 비슷하게 타파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김현님 진짜 그분이 오셨어. 이제 작두 타시는 거예요. 작두 타는 거네. 진짜 그분 지금 눈빛도 달라졌네. 그분이 오셨어. 근데 황교안의 비호감도가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네요. 70% 비호감도면은 정말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단장님이 늘상 말씀하시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무언가가 60% 이상 점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비호감이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하실 때 보수가 결집되고 실제 황교안이 나와서 한국당 후보로 된 가능성이 높지요. 되면 그래도 보수 후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겠죠. 지금 뭐 20%대를 넘기는 후보가 될 텐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별 의미 없다. 별 의미 없고 그렇게 해서 그 황교안이 그 이후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도 어렵고 그 야당을 끌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 후보로 가기도 어렵고 결국은 그 등등등등을 종합해서 저는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차출론이죠. 뭐 제가 보는 거는 한교안은 지금 현재 괴멸로 가는 이 보수 진영에 그나마 대형교회 얘기했던 대형교회나 아니면 검찰이나 이제 방어 기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교안이기 때문에 차출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총리 권한대행까지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개인기가 아니고요. 그 세력의 기반으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있다가는 뭐 후보도 못 내는 지경 되잖아요. 의미 있는 후보. 그러니까 15%를 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교안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홍준표로 되겠습니까? 뭐 김문수로 되겠습니까? 이인재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만 한교안은 목소리와 그다음에 얼굴로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현희 의원님이 목소리, 얼굴, 넥타이 이런 거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황교안 관한 책 나왔어요? 네, 어저께.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가 근데 책 제목은 제가 모르는데 어저께 돌고 있는 거로는요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김현희 의원님이 지었다는 거 아니죠? 난 아니에요. 아까 그걸 톡에 보내줘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지금 들어가면을 유석춘이 쓴 거고요.
긴급 진단, 인간 탐험 뭐 그래가지고. 근데 왜 책을 쓴 사람이 없죠? 출판사에서 그냥 냈나? 목적은 있었겠네요. 예. 그 황교안 문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황교안의 본인의 주관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건 지 마음이니까 사실 우리가 토론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김현희 의원님 말씀도 이제 차출론이라는 측면에서 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황교안이 그래도 차출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확장력이 있고 일정하게 이렇게 판을 흔들어 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후보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에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최근에 고민하는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대목인데 최근에 가령 연정 논의도 나오고 이것이 뭐 대연정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무슨 황교안 차출론도 나오고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측 소추인단이 하는 것도 등등등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사실 갖고 있냐면 전혀 어떤 이유로도 협조하려 하지 않는 최악의 야당 세력이 하나 존재해서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제 그 점은 오히려 저는 더 중시해서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있어요. 또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에 이제 협조하는 정보기관인데 이 정보기관이 유일하게 2007년도에 저희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 MB 쪽에 줄을 댑니다. 지금은 그 정보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는 되는 분위기를 보면서 아주 매우 나쁜 짓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의원님 거죠. 제가 그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반론을 좀 해드릴까. 아니 그거는 했는데. 과학적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음모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고요. 현재 기관에서 있는 분들과 관계 있는 분들과의 제가 이제 캠프의 상황실 직접 부실장, 들어본 얘기다. 예, 종합 상황실 부실장을 맡고 있거든요. 왜 비서는 생각 안 하세요? 그 그들의 비서는 개별 비선이에요.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탄핵 이전부터 이제 제가 댓글 공작에 당한 그렇지.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제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공권력 피해자. 네, 공권력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 그 국정원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경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댓글은 누구누구를 올리고 누구 내리는 예전에 국정원 댓글팀들이 박근혜 올리고 문재인 내리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남아있다고 하면요. 야권 후보를 갈라치기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계속 분열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라고 보고 어쨌건 지금 황교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를테면 그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 정치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폭망이죠. 그러니까 폭망. 그게 이제 일종의 이런 비극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봐요. 박근혜가 정치를 설령 못했더라도 촉망되는 후계자가 있었다면 그 정도까지 빠지진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바른정당으로 갈 법한 사람들도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으면 못 가고 새누리당에 머물게 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당시에 유일하게 제 기억에는 최경환이를 띄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을 좀 눌러보기 위해서. 근데 그 흐름대로 가지 않고 김무성대로 망해버렸고 최경환은 뜨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유당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최경환 의원도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기관으로부터 또는 검찰 권력으로부터. 근데 바로 세워진다고 가정하면 최경환 의원은 제가 볼 때는 한간에 떠돌던 소문이 그저 소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납작 엎드려 있는 분들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은 수면 밑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수면 위로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네. 생각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났을 때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알아서 좀 부들부들해질 것이다. 네. 박근혜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겠지만 그 그룹 내에서 플랜 A, B, C, D가 있었어요. 첫 번째 플랜 A가 최경환 연대 낙마.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B였던 플랜 B였던 사람이 반기문 연대 낙마. 그분도 뭐가 네. 있었던 거잖아요. 그 플랜 C였던 사람이 지금 플랜 A까지 올라왔는데 황교안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분은 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주변 관리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플랜 B가 또 하나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얼핏 홍준표
홍준표 카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효한 카드. 그분은 지금 있는 황 총리가 잠깐 의전하는 사이에 이제 무죄가 났는데 글쎄요. 플랜인 거죠. 플랜 네, 그들의 플랜. 계획 속에 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정 없으면 홍으로 홍 가죠. 네, 네. 갈 수 있겠죠. 홍으로 갈 것이고 야당 지도자를 한다면은 아주 저쪽 입장에서는 재밌는. 한 분은 단마진이고 한 분은 글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궤변론자에 좀 가까워서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 부류를 양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아치 친박 그 그래서 구설 때문에요. 네. 어쨌든 불가능할 그래서 겁니다. 저는 네. 그 다음 지방선 저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최근에 보이는 행태라든가 또 연이어 있는 지방선거 이런 걸 놓고 볼 때 알아서 부들부들해지기보다는 굉장히 약간 정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죠. 정도 아니 수준의 그러니까요. 행태를 네. 보일 네. 그럴 야당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근데 저는 또 힘에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게 또 그들의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이제 1997년 집권했을 때는 IMF 때문에 경황이 없었던 거고 2003년도, 2004년도는 탄핵 때문에 소위 이제 1년을 거의 까먹으면서 이제 나머지 임기까지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말 바로 선 대한민국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많이 좀 번뇌를 하셨던 측면이 없잖아 있었고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에 저희가 집권했을 때의 과정과는 아주 많이 다르게 빠른 시간 안에 정착과 발전과 진보를 꾀해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김민석 의원님이 정치했던 시기와 휴지기와 다시 정치를 하는 이 시기에 역량을 발휘할 내용과 또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대해도 될 만한 기량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걱정하던 여소야대가 반대돼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국민의당 일부와 그다음에 또 이제 눈치 보는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때의 시기와 이전의 97년과 2002년도 이후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자라는 게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대협조가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통 크게 가자. 안희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증거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단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운동우리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당류를 지지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사쿠라에다가 완전히 변절된 나쁜 놈인데 지금도 그 마음이 우리들 세대에 바뀌지는 않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도움 없이 온전하게 정치를 끌어갈 수 있나 하면 안희정이 맞는 것도 같고 이런 그 굉장히 오묘한 번뇌에 빠지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정치는 타이밍이다라고 배웠고요. 설사 속마음이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까면 칼집 속에 칼이 있을 때는 그 칼이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그 칼을 뺐는데 가독칼이거나 뭐 회칼이거나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칼을 뺄 때가 아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 뭐 예비 내각과 청와대 들어갈 사람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진영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대연정, 소연정이든 정권 교체가 선이고 선 대선 후 개헌이듯이 저는 연정에 대한 얘기를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저는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협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야말로 민주당의 힘만으로 예를 들어 법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상당히 극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협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지 않았을 때 마음은 우리가 뭐 대협조라든가 포용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선에서 협조의 선을 잡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원칙적인 어떤 어젠다의 문제를 너무 쉽게 낮추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이게 소위 국제적으로는 스트롱맨의 시대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생각보다 당분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마음에 먹고 강하게 돌파할 때만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협조가 나올 그러니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그래서,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얘기하는 말씀을 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해야죠. 국정 운영을 한다고 치면. 근데 어설프게
협력하고 어설프게 손잡으면 만만히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는 그냥 국민을 보고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보고 가고 전국 운영과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 정당은 지방선거 준비가 또 숙제이잖아요. 저는 지방 권력을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정말 좋은 후보를 내서 거기를 치고 들어가자. 그러면은 이후에 총선까지 과정에서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게 국가 권력 기관이 아니고 괴멸까지 가시죠. 예, 견제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 그분들이 지금처럼 막 태극기 어쩌고 이러면서 집회하는 그런 게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조와 통합, 그걸 통한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강하게